이번 보실 주제는요. 366제 법정지상권 보시겠습니다. 5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자, 법정지상권이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366조의 법정지상권, 즉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었다. 설정 당시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동일인이었다 이거죠. 그랬다가 경매로요. 이게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로 날아갔다. A 거였는데 이게 설정할 때 동일인이었다가 이게 C에게 경매로 토지가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땅 주인이 A에서 C로 넘어갔고 낙찰자한테, 그럼 이 건물주에게 법률에 의해서 이만큼의 지상권이 생긴다. 건물주 A한테 저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경매로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분리가 된 겁니다. 반면에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요. 토지만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매매로 토지 소유자가 C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 원인에서 다르죠. 이거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밑에는 매매 기타 사유죠.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분리가 되면 관습상 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양자가 비슷한 거는 뭐냐면, 둘 다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점이죠. 다만 이거는 강행규정, 이건 강행규정, 이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을 뭐 할 당시에? 설정할 때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인이다. 이게 건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누구 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다. 동일인. 이 요건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때 건물이요.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돼야 돼요. 된다고 그랬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돼요. 동일인이기만 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면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없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동일인이죠. 근데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이렇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건물은 지상권 생겨 이만큼. 그 다음 ING 건물은 공사 중이었다 이거죠. 건물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인데 이게 동일인이다. 토지와 건물이. 그러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짓고 있는 건물에도 지상권이 생긴다 이만큼이. ING 건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철거 후 신축한 거. 이 건물을 여기다 때려 부수고 신축을 했다. 근데 이게 동일인이다 이거죠. 동일이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생깁니다. 토지가요.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물, 이 철거 후 신축한 거에도 생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바뀐 거.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면, 이게 설정할 때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면 토지가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이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그래서 5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무허가 건물, 그 다음 미등기 건물. 설정할 때 이게 미등기여도 되고요. 세 번째는 ING 건물. 짓고 있는 거죠. 공사 중이었다. 공사 중이어도 돼요. 동일인이기만 하면. 네 번째는 철거 후 뭐한 거, 신축 건물에도 돼요. 5번째는요, 중간에 주인이 바뀐 거. 설정할 때는 A였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설정할 때만 토지와 건물이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이겁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몇 가지로요? 5개로 5개. 1번부터 5번까지 5개 쫙. 예, 여기서 시험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 꼭 해두실 것. 그리고 이게 누구 소유요?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인. 이게 똑같아야 돼, 주인이.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르면. 그래서 책 보실게요. 밑에 3번. 54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실게요. 3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주요 판례의 기형. 무허가 건물. 설정 당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양자가 동일인 소유라면 토지만의 경매가 됐을 때 이 토지만 경매로 넘어갔다. 땅만. 토지만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물 이게 무허가여도 지상권이 발생된다. 두 번째 니은을 ing 건물. ing 건물은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완성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건물 공사가 뭐하는 중? 진행 중. 동그라미 진행 중. 진행 중이죠. 그때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진행 중인 건물, 공사 중인 건물에도 지상권이 성립. 디귿은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뀐 거. 이래도 성립. 니을은요. 토지의 단독저당이죠. 단독저당 설정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했죠. 성립. 성립합니다. 그때 그 우측에 있는 나머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건물 철거하고 새로 졌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어느 건물에? 새 건물에 생깁니다. 새 건물에. 범위는 구건물만큼 생긴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4번의 별 3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주요 판례. 첫 번째 기억.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토지와 건물 양쪽에다 저당을 설정한 거죠. 이때는 우리 대법원이 법정지상권 인정을 안 합니다. 공동저당일 때 1번. 두 번째 니은은요.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뭐한 경우요? 함께 인수한 경우. 토지만 만약에 이게 미등기였는데 미등기 건물이다. 이게 미등기 건물. 건물은 두고요. 건물은 내버려 두고 땅만 샀다. 땅만. 의리. 땅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땅만 매수하면 동일인이죠. 동일인인데 땅만 일로 넘어왔죠. 그러면 이게 미등기라도 지상권이 생기더라. 근데 땅만 산 게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까지 인수를 해버리면 의리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얘가 인수하는 거죠. 처분권을. 무슨 처분권? 건물에 대해서.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소유권은 없지만 얘가 소유권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못 갖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서. 근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매매를 했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뭘 가져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 처분권. 그러면 등기를 얘가 안 가져갔으니까 법적으로는 갑이 주인이거든요. 이때 갑은 처분권을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졌어요. 넘겼어요. 을한테 넘겨줬거든요. 이렇게. 처분권을 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갑한테는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건물을 을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갑한테는 지상권을 줄 필요가 없다. 함께 사면 땅하고 대지를 함께 사면 얘한테 지상권 줄 필요 없다. 근데 땅만 사면 지상권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 구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뒤로 넘기면 디귿 있죠. 디귿. 건물이 없는 토지면 나대지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건물 건축한다는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한 동의는요. 은행의 동의는 제3자에게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불축의 손실을 가져주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나대지였으니까. 이게 나대지였잖아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죠. 그럼 법정이상권은 불성립해요.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하는 케이스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공동저당. 두 번째는요. 미등기 건물하고 대지를 함께 산 거. 미등기 건물하고 대지를 뭐한 경우요? 함께 샀을 때 함께. 세 번째는 뭐예요? 나대지일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하는 경우. 성립하는 거 5개, 불성립하는 거 3개. 합쳐서 8개가 딱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다음 일괄경매권은요. 일괄경매권은 설정할 때 나대지였다 이거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대지.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여기다 뭘 진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언제 올린 거예요? 설정 후에.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게 동일인이다. 이게 동일인이면. 그럼 은행은 어느 걸 경매요? 대지하고 건물을 일괄경매한다. 일괄경매. 배당금은요. 배당금은 어디서? 대지에서만 배당금을 우선 변제 받는다. 건물은 담보가 아니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 못 받고. 경매는 둘 다 하는데 배당은 대지에서만 받아가는 거죠. 이걸 일괄경매권이라고 그래요. 자, 일괄경매 요건 볼게요. 요건의 1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건 나대지의 별표. 두 번째는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누구 소유? 동일인 소유일 것 동일인.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되고 쌍괄호 2번.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즉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 신축해서 그걸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걸 팔았다. 이걸 팔아먹었다 C한테. 그럼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아니에요? 동일인이었다가 바뀌었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땅하고 건물 주인이 틀리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은행이 못하는 거예요. 효과 볼게요. 효과, 기억.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죠. 일괄경매. 이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되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어디에서만?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요? 건물에서 못 받아가니까. 니은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만 이거 경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괄경매를 안 하고 토지만 경매하면 이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설정할 때 나대지였죠. 불성립해요. 불성립.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려면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대지였죠. 그래서 불성립해요. 그래서 써보시면 건물만 경매하면 어떻게 될까? 옆에다가요. 건물의 법정이상권 불성립. 오케이. 다음 제3취득자의 지위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있는 집을 이렇게 해요. 이 아파트의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 걸요. 융자 1억 받은 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매로 산 사람. 얘를 제3취득자라고 그런다. 저당권 있는 집을 매매로 사거나 이 매수자가 샀어. 뭐가 있는 집을? 융자 있는 집. 융자 있는 아파트를 샀어. 아니면 저당권 있는 집에 뭘 얻었어? 전세를 얻었어. 전세를. 저당권이 설정된 집.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 한 사람? 매수하거나 전세 얻은 분. 이분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자, 첫 번째 1번. 지위의 1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경매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제3취득자는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하고 이걸 변제하고요. 얘가 이걸 변제하고 이걸 없앨 수 있다. 그래야 얘가 살죠. 얘가 사는 길은 이걸 변제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살 수 있다. 이때 니은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제3취득자로서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아버리고요. 변제하고 채권 변제하고의 밑줄이야. 저당권 소멸 청구하죠. 이때 별세계. 종전 소유자 얘는요. 얘는 종전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죠. 빚은 얘가 갚은 거예요. 얘가 현재 소유자, 얘가 현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이걸 갚았다. 이거 갚아버리면 저당권 이거 날릴 수 있죠. 없애달라고. 얘는 뭘로요? 소유권으로. 얘가 소유권으로 날려달라고요. 나 소유권이야. 이거 없애줘. 그럼 얘는 소유자예요? 계약 당사자예요? 당사자니까. 저당권 계약을 한 당사자니까 이걸 날려달라고 할 수 있다. 얘는 소유권으로, 얘는 당사자로. 둘 다 날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별 3개.
3번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있죠.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기억입니다. 저당권 설정자하고 보증인. 설정자, 너는 제3취득자 아니야. 제3취득자는 설정된 집, 이 은행에 설정된 집을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 얘가 제3취득자야. 설정자하고 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별세개. 니은이 출제 타켓이에요. 별세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뭐한 사람? 전세 얻은 사람. 얘는 제3취득자 여유 아니에요? 저당권 있는 아파트 전세 얻은 사람. 얘는 제3취득자 되는 거예요. 얘는 제3취득자다. 그럼 얘는 얘가 살려면 이거 갚으면 되죠. 갚아버리면 이거 없앨 수 있어. 근데 저당권 있는 집을 뭐한 사람? 후순위로 저당 잡은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 1번 저당권, 얘는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후순위자는 이거 갚고요. 이거 갚고 1번 저당권 날려요? 못 날려요? 못 날린다는 거예요. 왜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날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당권 있는 집을 뭐한 사람? 전세 얻은 사람은 제3취득자니까 이걸 변제할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자는 이걸 변제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요. 요거 타켓이에요. 요게 타켓. 아주 중요한 타켓. 거기 별세개 하십시오. 그 다음 4번은요.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 비용 들인 거는 우선 상환받는다. 이건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음 저당권 양도죠. 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채권하고 같이 움직여야죠. 그거를 수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당권을 병한테 양도하려면 저당권만 가요? 채권도요? 야, 채권도 같이 가야지. 왜? 수반성. 이거 둘이 짝이니까 같이 가. 같이. 이걸 수반성. 기억 1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못한다. 별 3개. 그래서 두 번째. 저당권하고 채권을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함께. 이때 3번의 별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나 보증인의 동의 받아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얘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주인한테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을 양도하는 거는 자기네끼리요. 자기네끼리 양도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끼리. 그럼 전세권을 양도할 때도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주인 동의 안 받잖아요. 지상권을 양도할 때도 지상권을 이렇게 양도할 때도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주인 동의 안 받아요? 다 똑같아. 이게 바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을 이렇게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를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동의를 안 받고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의 안 받아도. 저당권 양도, 전세권 양도, 지상권 양도, 지역권 양도 다 주인의 동의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제한물권이니까 갑구에 떠요? 을구에 떠요? 을구에서 부기등기로 꽂아버리면 돼요. 부기등기로. 소유권 어디 나와요? 갑구에. 그죠? 그러면 저당권은 갑구에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당권은 제한물권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 양도는 다 뭐예요? 을구에서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옮기면 돼요. 옮기면. 이게 갑구에 뜨면 안 돼요. 갑구에서는 소유권만 떠. 소유권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당권 됐고요. 마지막에 02번이요.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이게 소멸했다고 1억을 갚았는데 얘가 저당권을 을이 저당권을 병에게 넘겨버렸어. 이전했어. 그럼 저당권이 살아나 안 살아나? 이 저당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채권이 없으니까. 별 3개. 02번의 별 3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의 1번의 별 3개. 저당권을 침범을 해도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예방만 되지 반환 청구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하고 동일해요? 지역권하고 동일하다.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침범을 해도 이걸 누가 침범을 해도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뭐만 돼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 이것만 되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점유를 안 하니까 둘 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침범을 해도 이게 안 된다. 꼭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러면 저당권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뒤로 넘어가셔서 공동저당 나와 있는데요. 공동저당에서는 555페이지에 공동저당 실행 방법에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 있죠. 그것만 동그라미 하시고 따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부분이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60페이지에 있는 채권 최고액. 최고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한도에서 돈을 빌려 뺐을 수 있는 게 근저당이죠. 자, 이때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다. 560페이지 맨 위에. 책임의 한도액이 아닙니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런다. 1번 별표. 2번 최고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이자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자가. 단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쌍가로 2번 채무액. 채무액은 뭐야? 책임의 한도액. 채무자가 갚을 돈. 얘가 갚을 돈 얼마예요? 채무액입니다. 채무액. 만약 채무액이요. 채무액이 이게 7억이면 얘가 갚을 돈은 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빼가는 거예요? 경매에서. 저거 경매해가지고 5억까지 빼가는 거고 이건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죠. 채무액은 뭐예요? 얘가 갚을 돈. 갚을 돈은 7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채무액은 1번. 채무가 일시적으로 빵원이어도 소멸하지 않죠. 이걸 부종성 완화라고 그러고. 두 번째요.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 확정되기 전이죠. 이때는 근저당권이지만 확정되면 뭘로 바꿔요? 일반 저당권으로 돌변해요. 돌변.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돌변합니다. 남자랑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가 틀리죠. 남자가. 똑같아요.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채권액이 확정되면 뭘로요? 보통저당권으로 돌변합니다. 이때 동그라미 3번의 별표.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채권액까지만 담보가 되고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에 미달해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요. 결산기가 도래한 후에 발행된 약속엄상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결산기가 지나고 나서 꿔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주의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후 거기에 밑줄이요. 경매 신청하면 뭐예요? 채권액이 확정되죠. 그 후에 거래한 거는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첫 번째는 결산기 도래의 밑줄이고 두 번째 거는 경매 신청이 키워드예요. 자, 이때 4번의 별세개. 이렇게 채무액이 최고액보다 크죠. 그럼 채무자는 이걸 얼마를 갚아야 이 근저당권 이걸 말소할 수 있을까요? 얘는 얼마를요? 7억을 다 갚아야죠. 이걸 다 갚아야 근저당권 이걸 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야? 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갚으면 이거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채무자는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는 반면 니은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디귿 제3취득자도 얼마까지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어요. 주의. 여기서 주의할 거에 별 3개요.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누구요? 후순위 저당권자죠. 별 3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얘가 1번 근저당권. 올해 꼽는 게 이 문제입니다. 얘가 1번 근저당권. 병은 몇 번? 2번. 2번 근저당권자는 5억을 갚고 이거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얘가 이거 말소 못 시켜요. 왜요?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근저당권 뒤에 있는 후순위자죠. 이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 너는 제3취득자가 아니야. 너는 제3취득자가 아니까 이거 갚더라도 이거 갚고 이거 말소하는 거 안 돼. 너는. 근데 근저당권 뒤에 있는 누가요? 전세권자. 근저당권 뒤에 있는 전세권자는 뭘로 봐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이거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 구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우측에 채무액 확정 시기 쌍괄호 4번이요. 경기도 파산 개시. 경은요. 경매 신청. 그 다음에 기본계약 해지, 결산기도의 채무제 파산. 이걸 채무액 확정 시기라고 그러죠. 이때 1번의 별세개. 1번 근저당권자가. 1번 근저당권자 얘가 1번이죠.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액은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에. 신청 시에 이게 확정되고 2번 근저당권자가 얘가 신청하면 얘가 경매 신청하면 얘 거는요. 얘 건 언제요? 신청 시가 아니라 대금 완납시다. 두 개가 다르죠. 그게 2번하고 1번하고 차이점입니다. 2번의 별 3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기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언제가 돼요? 경락대금 완납시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각자 보세요. 다음 계약법으로 이제 주제 변경해서 계약법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계약법의 총설에서는요. 계약법 총설에서는 첫 번째가요. 계약의 종류죠. 종류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두 번째는요. 계약 성립에서 한 문제. 계약 종류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맨 밑에 볼게요. 계약 종류에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문제 있죠.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매매계약. 집을 얘가 10억에 매매했다. 10억에 이렇게. 매매계약. 집 주고 반대급부로 돈 주는 거.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계약은 반대급부를 주니까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죠. 쌍무, 유상. 그리고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고 불효식이다. 그럼 교환도 마찬가지죠. 교환도 얘가 돈 대신에 땅을 주는 거죠. 땅을. 땅 주고 집 주고 이거 맞바꾸는 거를 교환. 이것도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똑같습니다. 임대차는 이걸 빌리는 거죠. 집을 돈 주고 빌리는 걸 임대차. 그것도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똑같죠. 이때 중요한 거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문제. 자, 그 부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쌍괄호 3번의 별표. 3번의 1번.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반대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이 관계 문제 잘 정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쌍괄호 4번에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관계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계약일 때만? 쌍무계약일 때만. 반대로요. 02번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이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대가 출연을 해주면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하는 분한테 일을 시키고요. 한 번이라도 뭐를요? 음료수를 갖다 주면 음료수를 한 번이라도 갖다 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일 끝날 때까지요. 일 마무리할 때까지 음료수 한 잔이라도 갖다 줬다. 그러면 이게 유상계약입니다. 한 번이라도 줬니? 줬어. 그러면 너 한 번이라도 줬으니까 유상계약이야. 쌍무계약은 뭐예요? 서로 계속 밀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거죠. 그걸 쌍무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은 필연적으로 유상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번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매번. 그래서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으로요? 유상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역은 아니다. 역은 아니다.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약관 문제 있습니다. 약관 문제는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성립으로 주제 바꾸겠습니다. 계약 성립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맺어지죠. A가 하는 청약과 B가 하는 승낙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계약이 체결했다, 성사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계약이 결렬되면 계약이 불성립했다, 불합의했다라고 그래요. 불합의. 계약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왜? 계약 조건이 안 맞아. 안 맞아. 불합의. 자,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은 먼저 첫 번째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요. 거기 유형 볼까요? 572페이지 맨 위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이루어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얘가 승낙을 뭐 한대? 보내면 계약은 이루어져요. 발송주의죠. 발송주의. 반면에 교차 청약은요. 양청약 이렇게 우연히 교차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건 계약이 언제 되느냐?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계약이 언제 돼요? 사실행위가 있을 때. 자판기에다가 커피 먹을 내가 돈을 넣었죠. 그때 계약이 되는 걸 의사실현. 이때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 이걸 청약이라고 정의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거래 조건이 금액이 얼마요? 목적물이 뭐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된다고 이거죠. 이걸 청약했다고 그래. 청약했다. 근데 우리가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광고 신문에다 전단지 내죠.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유인이라고 그런다. 유인. 청약과 유인은 다르다. 유인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누구한테 하죠? 청약은 특정인한테 해도 되고요.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을 해도 됩니다. A가 이효리한테 청약해도 되고요. 누구한테? 불특정인한테 해도 됩니다. 청약은 다 돼요. 양쪽 다 돼요. 근데 이 승낙이라는 거는 청약을 한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특정인한테만 되고 얘한테 하면 안 돼요. 불특정인한테 하면 승낙은 안 돼. 승낙은.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 다 먹히지만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먹히고 불특정인한테는 안 먹혀. 요게 중요한 맥. 그 다음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청약은 도달주의.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도달주의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근데 승낙은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발송한 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발송주의. 여기는 도달주의, 여기는 발송주의. 양자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이 세 가지요.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실 것. 거기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승낙 부분이요. 승낙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의 별표. 동그라미 3번은요. 연착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 이게 연착했다. 얘 승낙이 이 기간을 오버해버렸다 이거죠. 얘가 제시한 승낙이 얘가 청약을 할 때 답변을 10월 30일까지요. 이때까지 승낙이 와달라고 승낙 기간을 이때까지로 정했다. 그러면 얘 승낙 이때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걸 오버해버렸다. 11월 2일 날 왔다. 그럼 연착이죠. 연착. 그럼 계약은 불성립한 거죠.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연착했다. 이렇게 하루 연착했다. 이틀 연착했다.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이거는 새로이 얘가 청약을 한 걸로 봅니다. 얘 입장에서는 30일이 아니라 11월 2일 날 왔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청약을 새로 넣은 거예요. 청약을 새로 했다. 그 다음 조건 붙인 거 변경을 한 것도. 얘가 조건을 붙였다. 승낙을 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얘가 땅을 10억에 내놨는데 얘가 10억이 아니라 8억이면 사겠다. 8억이면 사겠다는 거는 조건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얘가 새로 청약을 한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 4번의 별색에 승낙자에게 해답 의무가 있느냐. 판례는 승낙자는 승낙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즉 일정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얘가 청약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 땅을 살지 말지를 10월 말까지 답을 해라. 해답을 해라. 해답이 없으면 10월 말까지 얘가 답변 안 하면, 네가 답변 안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해도 그거는 A의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지 B의 의사가 아니죠. 그럼 얘는 승낙을 이때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답할 의무가 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이때까지 답변을 안 해도 계약은 성사가 되느냐?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얘 지의 일방적인 의사니까 이거는.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 일방적인 거니까 얘가 해답을 안 해도, B가 여기에 해답을 안 해도 여기에 구속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지 일방적인 의사니까. 그러면 얘가 해답을 안 했을 때 계약이 되느냐? 불성립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까지요. 4번에 별세기하고 4번까지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게 되면 6번에 보면 통상연착과 사고연착 있죠. 이거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절.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에서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맺어지거든요. 이때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공장 1, 공장 2, 공장 3 세 개를 이분이 3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불나버렸다 이거죠. 불나버렸다. 언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어떻게 했다 이게? 불이 나버렸다. 그러면 불능이네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된 거죠. 불능이요. 불능이. 그럼 계약은 유효 무효?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무효. 우리가 무효가 되면 서로 책임을 져야 한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법에서 특수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계약이 불능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불이 나서 불능이라 하더라도 얘는 B는 저 공장을 살려고 30억을 은행에다 융자를 빼놨어요. 융자를. 그럼 여기서 이자가 나가야 안 나가? 이자가 나가죠. 그리고 설정 비용이 들어요. 설정비. 근저당 설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대출 설정 비용. 그런데 계약은 무효란 말이죠. 이때 얘가 A가 계약 체결 당시에 불능인 거를 얘가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네가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알 수 있었다. 불능인 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네가 과실이 있는 거야. 과실이.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선의무과실이다. 그럼 무효라도. 이게 애초부터 불능이니까 무효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입은 피해가 뭐냐? 이자하고 이 설정비 있죠. 이걸 네가 물어줘. 이걸 실외이익 배상이라고 그래요. 실외이익 배상. 계약이 뭐라도 무효라도 네가 물어주란 말이야. 왜 물어줘? 얘가 실외를 일으켰어. 이거를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의 1번.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요. 일방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요건입니다. 선의무과실의 별표. 쌍괄 2번 배상 책임은요. 실외이익이요. 실외이익을 물어주는 거예요. 실외이익의 별표. 적용 문제 1번.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되었다. 언제요? 체결 후에.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그때는 개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 개체과는 원시적 불능. 이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논외예요. 논외.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에서 원시적 수량 부족의 별표. 그럼 전부가요? 일부가 모자라는 거죠. 애초부터. 이것도 개체과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 개체과는 이게 전부가 불러야 돼. 전부가. 근데 여기는 일부가 부족하죠. 이때는 개체과를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2번의 별세개. 세 번째는요. 당사자가 계약 교섭 중
교섭 중에 동그라미요. 계약을 교섭을 하다가 즉 흥정을 하다가 파기해버린 거죠. 이거는 개체과가 적용되지 않고 뭘로 적용하느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게 판례. 불법행위 책임을. 왜 불법행위냐. 계약이 된 게 아니죠. 교섭하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디귿은. 개체과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게 애초부터 불능이어야 되거든요.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섭 중이잖아요. 교섭을 하다가 파기가 된 거니까 이때는 개체과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불법행위로. 그래서 개체과는 기역에도 니은에도 디귿에도 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셋 다 개체과는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한다. 왜? 기역은 후발적 불능이라서. 니은은 왜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부족하니까. 디귿은요. 교섭하다 파기한 거는 계약이 안 됐으니까. 셋 다 개체과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마무리하고. 뒤에 보면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문제 나와 있죠.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이건 계약한 거예요. 교섭하다가 결렬된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해결하느냐. 3번에 법적 책임 나오죠. 법적 책임. 교섭 중 부당 파기에서 이를 신뢰한 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무슨 책임을 묻느냐. 1번 교섭 중 파기한 자에게는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유니까. 강제할 수 없다. 밑줄 그시고요. 계약 자유니까. 두 번째 계약 체결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나 개체과는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뭘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이때 쌍괄호 4번에 손해배상 범위.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묻느냐? 판례는 신뢰손해만 배상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1번. 그래서 4번처럼 별표 견적서 비용은 제외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과 개체과까지 보셨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성립하고 그때 청약에 대해서 승낙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씩 보셨고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인 거를 알 수 있었다. 그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그러고 그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뭐를 배상한다? 신뢰이익을. 단 이 신뢰이익을 얘가 요구하려면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무과실. 근데 이 개체과는 후발적 불능이거나 원시적 수량무정이거나 교섭 중 부당 파기일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578페이지에 빈출 핵심 지문에 보면 05번 나와 있죠. 05번에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었다. 불합의라는 건 뭐예요? 계약이 불성립했다는 거죠. 불성립하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오타입니다. 오타.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꿔주시 바랍니다. 오타니까요.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쉬셨다가 다음 장 위험부담 동시행항변권 만나보시겠습니다.